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새언니 매일 판 보는 거 알고 보라고 씁니다. 전 현재 6년 연애한 남자친구와 내년 봄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29살 예신입니다. 원래는 올해 결혼하려고 작년에 상견례까지 끝냈었는데 뜬금없이 오빠가 동거하던 새언니랑 결혼한다고 불쑥 나타났습니다. 당시 새언니가 임신을 했다기에 제가 남자친구와 상의하에 양보했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는 탐탁치 않아 있는데 어쩌겠나요. 임신 공격해오는 걸. 근데 3달쯤 뒤에 유산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결혼식은 진행했습니다. 솔직히 진짜 임신이었던 건지도 의문입니다. 이건 뒤에서 더 얘기하겠습니다. 둘은 급하게 식장 잡고 준비하느라 올해 폭염 속에 모든 하객이 땀을 뻘뻘 흘리며 화장 다 무너져 내리는 와중에 결혼했습니다. 한 해에 2번이나 결혼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판단해 저희는 6개월을 미루게 됐고 예비시댁에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에 엄마 아빠와 같이 찾아가서 양해 구하고 남자친구도 시부모님들도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예정된 게 10월이었었는데 그러고 보니 지금이네요. 시부모님들은 어차피 날 추울 때 결혼하는 것보다 천천히 내년 봄에도 괜찮을 거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쿨내 진동하시며 말하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솔직히 저희 부모님은 차별이 심하십니다. 전 정말 소중한 딸이고 아들 새끼 어디 가서 코 박고 죽던 말던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라고 이미 거의 반은 연 끊은 지 오래입니다. 여기서 꼭 해야 할 말은 오빠라는 놈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게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둘이 결혼할 때 아빠가 오빠한테 딱 1억 줬습니다. 그리고 신경 안 씁니다. 1억 그것도 유산에서 받을 네 몫이고 그거 받고 안 찾아와도 된다 했습니다. 그럴만한 게 오빠가 우리 집 재산의 반 이상을 말아먹었습니다. 나이는 35살, 똥구로 먹었는지 게으르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거라고는 외모? 키 크고 솔직히 잘생긴 얼굴이긴 합니다. 새언니 만나게 된 건 7년쯤 됐고 한 6년 전쯤 독립한다고 나가서 아빠 돈으로 사업한다고 좀 달라 했습니다. 금방 갚는다며 아빠는 그렇게 1억을 줬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게 도박이었습니다. 게으른데 돈은 많이 벌고 싶으니 도박에 손을 댄 겁니다. 1, 2년 전에 빚이 4억까지 불었을 때 결국 집에 들어와 말해서 엄마 쓰러지고 결국 우리 서초동집 팔고 이사했습니다. 아빠가 빚 다 갚아주고 네 목 이제 없다고 다 땡땡이 거니까 넌 이 순간부터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했습니다. 오빠 놈은 그래도 양심은 찔렸었는지 욕심 안 낸다고 그럴 일 없다 하고 저한테도 미안하다고 하며 다시 나갔습니다. 그 뒤로 저희 부모님은 오빠가 어떻게 사는지 하나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내다버린 자식이려니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빠 놈은 결혼할 때도 그동안 뭘 하고 살았는지 보증금 500에 월세 50인 월세방에서 그 새언니랑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억 갖고 뭘 했냐. 그 년놈들이 그 와중에 허세에 찌들어서 호텔 결혼식을 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신경 안 썼다지만 엄마 아빠가 청첩장 나온 거 보며 얼마나 어이없어 하시던지. 아직도 그 한숨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도 삼성역에 있는 호텔이요. 그리고 남은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남은 돈으로는 신행에 올인한 듯 신행은 하와이로 갔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새언니랑 오빠 새끼가 집에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코빼기도 안 보이고 지금까지 저희 집에 전화 한 통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릅니다. 인사 왔을 때랑 결혼할 때 포함해서 3번 봤습니다. 그에 비해 제 남자친구 얘기를 하자면 남자친구는 저희 엄마 아빠한테 정말 잘합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잘합니다. 덩달아 저도 예비시댁에 잘하게 됐습니다. 처음 저희 부모님한테 인사한 게 사귀고 한 3년쯤 부터였던 것 같은데 명절마다 오는 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 집 제사 때마다 오고 가족여행도 같이 가고 아빠 환갑 때 엄마랑 제주도 여행도 저보고 같이 돈 모아서 보내드리자고 먼저 말하는 사람입니다. 엄마 아빠 생신도 먼저 챙겨주고 집에 올 때마다 저도 아니고 우리 엄마 드린다고 매일같이 다발은 아니더라도 꽃 한 송이는 꼭 챙겨오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저라도 차별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엄청 뜬금없이 새언니가 연락이 왔습니다. 동생분 안녕하세요 라네요. 왜 전화했냐고 물어보니 이번에 결혼식 준비하는 것 같아서 연락했다 합니다. 제가 카톡 사진에 결혼식 관련 사진을 많이 올렸습니다. 속으로 정말 뭔 생각이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너무 뜬금없어서요. 그래서 왜요? 하니까 그래도 가족이니까 연락해봤다고 해서 제가 대놓고 가족이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제 말 무시하고 대뜸 신혼집은 어디로 잡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랑 시부모님이랑 같이 우리 직장 근처 아파트 사주셨다 했습니다. 혼수도 우리가 모은 돈으로 반반하고 그때부터 눈치챘습니다. 아, 이 사람이 내가 결혼할 때 얼마를 받고 얼마를 가져가는지 궁금해서 전화했구나 라고요. 아파트하고 아빠는 결혼 선물이라며 3천 정도 되는 외제차 한 대도 사줬습니다. 집은 제 명의로 해서 차는 남친 명의로 했습니다. 시부모님도 누가 하면 어떠냐고 저희 보고 알아서 하라 하셨습니다. 결혼식 비용은 남친이 내기로 했고 모든 게 풍요롭고 순조로웠습니다. 새언니가 질투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예물은 받았냐? 예단은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습니다. 전 정말 세세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해줬습니다. 이게 물어봐서 말했다기보단 그냥 희열이 느껴져서 그랬다고 해야 하나요? 반지, 예물 모두 어떤 걸로 받았고 예단은 엄마가 1억 보냈는데 7천 정도 돌려받았다고 다 얘기했습니다. 그 뒤로 새언니 카톡 상태 메시지가 누군 개 취급, 누군 공주 취급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무시했습니다. 근데 결국 어제 사단이 터졌습니다. 새언니가 저희 엄마한테 카페에서 만나자고 해서 제가 같이 나갔습니다. 동생분한테는 저렇게 해주셨으면서 저한테는 어떻게 그러시냐고, 저희 아직도 원룸 산다고, 맞벌이여서 이게 신혼생활인지 룸메이트인지 모르겠다며 울면서 대성통곡하는 겁니다. 사람들 다 쳐다보고 정말 창피했습니다. 물 한 바가지를 끼얹어야 됐었는데. 근데 저희 엄마는 완전 똑순이라서 할 말 정리해서 딱딱 잘 말하셨습니다. 새언니는 그 머리로는 우리 엄마한테 절대 안 됩니다. 네가 나한테 뭘 해줬냐며 난 너 며느리로 생각도 안 한다고, 네 시누이한테 동생분이라 하는 몰상식한 년이 바로 너라고, 난 네 부모 얼굴을 결혼식 날 처음 봤다고, 결혼식 끝나고 인사도 없이 가지 않았냐고, 너도 내 아들이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뭐 둘 다 피차 변변치 않아서 한 결혼이겠다만 너희한테 해줄 수 있는 거 다 했다고, 더 이상 뭘 자꾸 바라냐 라며 다 쏟아내셨습니다. 솔직히 그때 임신했다고 한 것도 땡땡이 결혼한다는 소식 듣고 니네가 먼저 하고 싶어서 거짓말한 거 아니냐며, 임신했다는 애 가방에서 담배 나오고 카톡 사진엔 맨날 술자리 사진 올라왔었다고. 저도 이건 처음 알았습니다. 엄마는 애가 얼마나 멍청하면 그런 걸 잘 숨기지도 못한다고 그냥 가방이 벌어져 있는데 떡하니 보였답니다. 그리고 엄마가 이어서 말하길 생각이란 건 눈꽃만큼도 안 하는 것들이라고. 그 큰 돈을 도박에 날렸으면 둘 중에 하나라도 정신을 차려야지. 결혼하라고 준 돈 1억을 결혼식비에 다 써버리냐며 한숨을 한번 쉬시고는 니들 인생에 관여하고 싶지 않으니까 다시는 연락하지도 찾아오지도 말라고, 애 낳아도 나한테는 보여주지도 말라고, 정말 드라마의 표독스러운 시어머니 연기하듯 도끼를 품고 말하셨습니다. 질질 짜는 거 두고 저는 언니 그냥 우리 남남이라고 생각해요. 결혼식 올 필요도 없어요. 엄마 아빠 재산에 언니랑 오빠 지분 하나도 없고 다 제 거예요. 제 거는 탐내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엄마 모시고 나왔는데 새언니가 집에 가서 뭔 말을 했는지 오빠 놈이 저녁에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뭘 했겠나요? 뒤집어 엎었습니다. 돈 내놓으라고. 지금 있는 재산의 반 뚝 잘라서 내놓으라고. 아니면 얘 해준 아파트라도 내놓으라고. 아빠 하나의 망설임 없이 경찰 부르셨습니다. 저희 아빠 오래 가기 전에 모든 상속이나 보험 등 문제 될 만한 거 법적 절차 다 끝내놓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뭔 새끼 욕을 거의 1시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걸 쓰는 이유는 이거입니다. 어제 새벽에 새언니 친구들이 저보고 네 결혼식 언제 하냐고, 내 친구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냐고, 싸가지를 들먹거리면서 재산에 눈이 멀어 상도덕도 없다며 네 결혼식 우리가 망쳐주겠다던 그 통화 내용들 초반에 멍 때려서 녹음 못했는데 한 2분쯤부터 정신 차리고 녹음해뒀습니다.
진짜 수준 거지 같네요. 끼리끼리 논다는 게 맞나 봅니다. 하여튼 지금 상황은 여기까지입니다. 3시 이후로 더 이상 문자나 전화나 안 와 있는데 일단 새언니 판 보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결혼하겠다고 인사 왔을 때도 엄마가 과일 깎으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다리 올리고 소파에 앉아서 판 보고 있었습니다. 제발 이 글도 봤으면 합니다. 다들 욕 좀 시원하게 한 바가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나 못 볼 수도 있으니 링크 걸어서 문자로 보내버리게요. 추가. 점심시간에 세연이 친구 또 전화와서 제 회사에 찾아온다고 하고 네 신랑이랑 같이 개쪽 준다면서 헛소리 짓거리네요. 녹음해놨고 한 번만 더 전화하면 노트북 들고 경찰서 간다고 결국 문자도 보냈어요. 그 뒤로는 좀 잠잠하네요.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 전 외동딸이나 마찬가지인데 결혼할 때 뭐든 다 해주고 싶어 하던 마음이셨고 예단 1억도 제 월급 보태서 모아놓은 거라서 미안하다고 예단 보내는 날까지 미안해 하셨어요. 외제차 사주신 건 남자친구 쪽이 집을 더 부담해서가 아니고 결혼식이랑 신행 비용을 남자친구가 부담해서였어요. 두 번째 추가. 올린 지가 오래되었네요. 회사 다니면서 결혼식 준비하랴. 아빠는 상속 전문 변호사 소개받아 만나시고 그동안 오빠 찾아오고 새언니와 그 친구들까지 정말 다사다난했어요. 지금 새언니랑 그 친구들이 보낸 카톡, 새벽에 왔던 전화, 협박, 욕설 등 그 내용들, 발신번호 제한으로 걸려온 전화는 일부러 안 받았는데 회사에서 업무 중에도 20-30통씩 걸려왔었고요. 내역 다 뽑아서 고소했고 협박 내용의 의거 접근 금지 명령도 신청했습니다. 아빠는 상속 전문 변호사 만나셨는데 상속 분쟁이 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필유언장이라는 말을 들으시고 바로 자필유언장 작성하셨습니다. 자필유언장은 일부 유언에 동의할 수 없는 상속자들이 유언 효력 확인 소송이라는 걸 걸었을 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라더군요. 아빠한테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왜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하시냐라며 속상한 마음도 있었지만 아빠가 이렇게 해놔야 나중에 너가 온전히 살 거라고 하셨어요. 진짜 저희 엄마 아빠 너무 불쌍하고 당시에 너무 속상해서 오빠를 가만 안 두겠다는 생각도 했었네요. 유언장 내용에는 정말 세세하게 언제 얼마를 누구한테 줬다는 것도 들어가더라고요. 작성하는데 몇 시간이 걸렸다고. 유류분 반환 청구라는 쉽게 다른 상속인이 자기 몫을 꼭 받아야겠다는 소송을 걸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미 받아간 재산이 자신의 유류분보다 많아서 기각 또는 패소하게 될 거라고 차분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아빠나 듣고 있는 저나 엄마나 정말 차라리 오빠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더 행복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언니 근황을 조금 알려드리자면 제가 그 새언니와 친구들 단톡방에 초대돼서 별 욕을 다 먹을 때 제가 쓴 판 링크를 보냈거든요. 저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겠다네요. 이런 데다 글 올리는 게 명예훼손이라고요. 글 써놓고 친구들한테도 보낸 점, 그리고 사실이 아닌 걸 써놓기도 했다고 명백히 명예훼손이라네요. 도대체 뭐가 사실이 아니냐니까 자기를 건대의 원룸촌에 산다고 했다며 그 뒤로는 개인톡 하더라고요. 왜 네 오빠 얼굴에 먹칠을 하냐며. 지 친구들은 자기 아파트에 사는 줄 안다고 했다가 갑자기 또 사실 지들 아파트에 산다고 했다가 겉멋만 잔뜩 들어서는 여기저기 잘 사는 척 하고 살았는지. 지들 사는 집 바로 앞까지 엄마랑 갔다 오기까지 했는데 뭔 정신 이상자 보는 줄 알았어요. 오빠는 고소 취하 안 하면 네 결혼식 못 들어가게 될 거라고 헛소리 늘어나서 당시 고소할 때 모아둔 증거를 싹 다 보냈습니다. 내가 고소 안 하게 생겼냐고요. 지도 뭔가 잘못된 걸 알았는지 새언니 보고 사과하라고 했나 봐요. 그 뒤로 새언니한테 네 오빠한테 네가 뭐라고 또 거짓말을 했길래 나보고 사과하라 하냐고 난리를 피워대는 바람에 네가 보낸 카톡, 네 친구들이 보낸 단톡, 통화 녹음한 거 몇십 통씩 찍혀있는 통화 목록 다 보내줬다고 했더니 미친 여자네 라고 또 난리가 났었죠. 결국 사과 문자가 오긴 했지만 저도 억울하고 분해서 네 친구들한테도 사과하라 하라고 아님 취하 안 한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새언니는 자기는 절대 그렇게 못한다며 차라리 그냥 맞고소를 하겠다 하고 그거 싫으면 사과받고 고소 취하라고 하네요. 웃음만 나옵니다. 오빠한테도 너 예전에 네 빚 갚는다고 엄마 쓰러지고 아빠 집 팔았을 때
분명히 남은 목 욕심 안 내겠다고 하지 않았냐 했더니 새언니가 이상한 말들을 해놨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사업이 잘 돼서 집이 대박 나서 저 아파트도 사줬다고. 이쯤 되면 그 언니 정신 이상한 거 확실하죠? 제발 그 친구들도 이거 보면 정신 좀 차려요. 걔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오빠한테 뭔 소리 하냐고 시부모님이랑 우리 엄마 아빠랑 같이 해주신 거고 네가 우리 집 재산 말아먹은 것보다 훨씬 덜 썼으니 네가 한 말 지키라고. 그리고 제발 엄마 아빠 나한테 관심 끄고 남남처럼 살자고. 네가 도대체 우리 집에 해준 게 뭐냐고. 엄마 아빠는 그래도 낳았으니 낳은 책임은 져야 한다며 네 도운 거고 넌 평생 감사하며 살기나 하라고. 그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새언니 단속이나 잘하고 나중에 혹시나 그 미친 여우랑 이혼하게 되면 그거 축하는 해주겠다 라고 끊었네요. 결과적으로는 오빠도 미친 새언니한테 어느 정도는 당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게 끼리끼리 만났으니 그런 거니 누가 더 나빴다 따질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여튼 그 뒤로는 연락 안 왔어요. 제발 이대로 영원히 엮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남자입니다.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저는 이혼소송, 상간자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혼을 하게 된 사연은 아내의 외도였습니다. 물론 외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야 할지 모르겠어서 아내의 외도 이야기부터 할게요. 저는 4살 연상인 아내의 남편이었습니다. 결혼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 나이차로 인해 아내와 처가 사람들에게 어린 새끼라는 말과 함께 무시를 당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외도의 이유와 지금까지의 말과 행동들, 전혀 나이로 사람을 무시할 사람들의 행동으론 생각이 들지 않네요. 아내는 결혼 생활 중 이혼소송 시작하기 전까지 몇 개월 빼고는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사회활동은 저만 하고 있었죠. 아내는 매일 집에만 있던 게 너무 스트레스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취미활동, 좋아하는 것들, 보고 싶은 것들을 해보라고 권유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게임을 시작했고 활동적인 활동이 여러모로 게임보다는 좋을 듯하여 밖에 나가 친구들을 만나라고 이야기를 하곤 했었죠. 그럼에도 아내는 하루에 적게는 4시간가량, 많을 때는 8시간에서 9시간가량을 게임에 몰두하였고 심각한 게임 중독 증세가 보이기 시작했죠. 문제는 게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게임을 하느라 집안 살림이 점점 개판이 되고 아이가 열린 문으로 나가 없어져 가슴을 쓸어내린 적도 있고 아이들에게 매일같이 인스턴트 푸드만 먹이고 저에겐 그렇다 해도 아이들에게까지 너무 소홀해지는 것 같아 걱정이 많이 되었죠. 또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어폰을 끼고 게임상의 친구들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죠. 물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고 아내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함이니 별 신경도 쓰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부터 아내가 게임에 집착하면서 이어폰을 낀 상태로 잠이 든다거나 밤에 평소 속옷만 입지 않던 사람이 속옷만 입고 있는 경우 새벽마다 잠에서 깨면 아내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일이 잦아지기 시작했죠. 물론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전화, 문자, 카톡 전체를 매번 전부 지워놓고 무음으로 해놓고 다녔지만 의심하지 않았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지 않던 행동들을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여 의심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을 해소하고자 정중하게 핸드폰을 보자 아내에게 부탁하였지만 매번 성질을 부리며 대뜸 이혼하자고 이야기하는 아내가 무서워 아무런 확인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중 처가에서 식사 자리가 있었고 성질 내에 의심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투게 되었고 결국 핸드폰을 보여주는데 보여주는 등 마는 등 하고 보다 보니 하트 표시로 저장되어 있는 이름이 있더군요. 큰 다툼 끝에 해당 내용에 대해 보게 되었는데 내용은 사랑한다, 보고 싶다, 이혼하겠다, 이혼해라 등등 영상통화를 하던 내용 등 더욱이 외도를 걸렸을 때 저에게 미안하단 말도 없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이렇게 됐으니 그냥 이혼하자고 이야기하더군요. 이혼하자 요구하면서 바람핀 상대와 잘해보겠다 이야기하면서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론 멍하기도 하고 너무 슬퍼서 그런지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은 느낌이 들었네요. 결국에는 게임으로 인해 바람피는 상대를 만났고 그놈과 게임도 같이 하고 영상통화, 관계영상, 카톡, 문자, 전화 등 제가 같은 집에 살고 있었는데 대놓고 바람을 피고 있었습니다.
그걸 전 바보같이 몰랐고요. 너무 많이 믿고 살았나 봅니다. 그렇게 다툼과 타협이 공존하는 시기를 거치면서 전 바보같이 아내를 용서해주겠다 100번은 넘게 이야기했죠. 보통 다른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아내가 미안해서라도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힘들어서라도 어느 이유에서이든지 거절을 하더라도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 동반되는 행동을 하는데 아내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본인의 행동이 정당한 행동이며 조금 감정 상하는 일들이 쌓이면 당연하게 가정을 내치고 외도하는 게 맞다는 기적의 논리를 주구장창 늘어놓더군요. 더불어 이 과정 중 아내에게 맞는 것도 수차례나 당하였고 흉기로 상처까지 입는 일들이 생겨버렸죠. 너무 무서워 경찰에 신고하였지만 남자가 맞았다니 그 미심쩍은 태도. 그리고 그래도 아내이기에 사랑했던 사람이기에 실수로 그런 것이다 감싸는 저의 거짓 진술. 모든 게 다 제 탓이었던 것 같은 상황들과 착각에 빠지기 시작하고 경찰서에서 가정폭행 피해자 조사를 받을 때도 형사님이 이야기하시더군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과 정 때문에 결단 없이 행동한 결과라고요. 남자라고 피해자가 되지 말란 법 없죠. 물론 강제로 힘으로 제압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서로 상처뿐인 결과만 있을 텐데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요? 더 웃긴 건 아내에게 계속 당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아내가 폭력을 휘두르면 다리와 팔에 힘이 쭉 빠지며 저항하지 못하였습니다. 더욱 아내에게 화가 나고 용서할 수 없는 건 아내가 아이들을 강제로 데리고 친정으로 가서 1년가량 되는 시간 동안 3번밖에 보여주질 않았네요. 또 저에게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겠다, 보여줄 의무가 없다, 네가 왜 아빠냐 등등 아내에게 제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도 않고 저만 애타고 화가 납니다. 아이들을 보지도 못한 채 이렇게 시간만 흘러가고 있네요. 전 정말 모든 부모들이 그렇듯 가정을 위해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몸과 정신이 망가져도 오롯이 아이들과 아내를 위해 버텼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아이들만 생각했던 저에게 아내는 왜 이런 행동들을 할까요? 본인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 제가 도대체 어떤 큰 잘못을 했기에 이런 일들이 제게 일어나는 걸까요? 아이들을 보러 갔다가 오히려 맞고 아내와 처가 식구들이 한 거짓말에 선동된 동네 주민들이 욕설과 폭언을 하며 위협까지 가해한 일도 있었네요. 아내에게 아이들을 보여달라 연락하면 아내는 제 연락을 차단하고 아이들 사진부터 관련된 무엇 하나 보내주는 것 없이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마치 아이들을 소송의 도구로 이용하듯 행동하죠. 항상 수반되는 말들은 아이들의 아빠는 이제 네가 아니다. 왜 아이들을 보여줘야 하냐? 네가 나한테 잘해준 게 있느냐? 수속 문제 해결하고 오면 아이들 보여주겠다 등등 제가 왜 잘못해온 또 하고 있는 아내에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제가 세상에서 사라지면 끝이 날까요? 하루하루가 정말 고통의 연속이네요. 얼마 전 종영한 불륜주제 TV 드라마 저에게는 2차 가해일 뿐이더라고요. 아내 또한 본인은 상황이 거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거지 같은 것 뿐이겠죠. 저는 공황장애까지 앓으며 약 없이 잠도 못 자지만 잠이 들어도 꼭 악몽을 꾸는데 말이죠. 아내와 정말 말이 안 통했습니다. 그래도 전 솔직히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었어요. 그놈과 아내에게요. 어쩌다 아내의 그놈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증거가 모두 있는데 본인은 전혀 몰랐고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잡아떼더군요. 더욱이 저에게 궤변을 늘어놓더니 아내와 같은 핑계를 해대면서요. 아내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물어보면 거짓말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내는 그놈과 연락하지 않고 있다 이야기하지만 사실 하고 있다는 걸 그놈이 말실수를 하는 바람에 알아버렸거든요. 결국 그렇게 수많은 대화들과 사과 요구, 핑계, 타협, 용서 등 전부 거짓으로 그놈과 짜고 치던 것이 들통나게 되었습니다. 폭발한 저는 해당 내용 증거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놈은 본인의 행동을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고 최근까지도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용서할 수 없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역시 증거를 앞에 대놓고 보여주기 전까지 잡아떼기, 보여주면 인정하지 않고 거짓 핑계. 저는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할까요? 정말 요즘 들어서 하루하루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아내는 이천 모 대기업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참 신나 보입니다. SNS 사진, 카톡 사진 등 처녀인 척 하고 다니며 남자들과 술자리도 거리낌 없고 외박에 그놈과도 본격적으로 연애를 하는 듯 보이네요. 상관없습니다. 아이들만 제 곁으로 제 보호하에 온다면요. 아이들을 소홀히 돌보며 술 먹고 외박까지 하는데 장모라는 사람은 그런 딸을 외도할 때 돕기까지 했네요. 지금까지 뭐 하나 연락 온 적도 없고 미안하다까지는 아니더라도 단 한마디도 못 들었네요. 아내 말로는 장인은 절 보면 가만 안 둘 것 같다 하네요. 제가 보낸 소장을 봤다면서요. 소장에 대한 증거가 모두 첨부되어 있고 그에 대한 내용을 변호사가 정리해서 작성한 사실일 뿐인 내용인데 말이죠. 또 아내의 그놈은 김해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복지 쪽으로 일을 한다네요. 어떻게 가정을 파탄내고 도덕의식을 강조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네요. 더욱이 아내와 그놈은 나이 차이가 13살가량 납니다. 제가 한심한 게 맞죠? 그냥 세상과 끝낼까 고민만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제 긴 이야기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2년간 마음고생이 많았고 고민도 많았지만 이혼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조금 넋두리하며 제 마음도 정리를 할 겸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처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후 딸 둘을 얻었고 첫째가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하였고 둘째가 내년에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 후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어떻게든 서로 보듬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3년 전 제가 직장 문제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애들도 당시 다니던 유치원도 있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타지로 가는 것에 처가 부담을 느끼기도 해서 저 혼자 가게 되었습니다. 평일에 지방에 있다가 주말에 올라오는 생활을 계속하였는데 반년 정도 지나니 처가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독방 육아로 혼자 애 둘을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며 매번 힘들어했고 짜증도 많이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주말마다 가서 즐겁게 지내려 해도 번번이 다툼이 일어나게 되더군요. 이후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 지방으로 내려와 같이 살자고 이야기했고 처는 처음에 거부하다가 이러다 정말 자기도 안 되겠다 싶어 수긍하고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지방에 와서 처음에는 새로운 곳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그런대로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형수술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양악은 아니고 턱이 약간 모양이 안 좋은데 정말 살짝만 깎는 거라고 하며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누가 봐도 이쁜 얼굴이었고 많은 사람에게 부러움을 사는 외모를 지녔지만 본인이 자기 얼굴에 만족을 못하였고 곤혹 필러 같은 것을 할 때도 있었지만 수술은 처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외지에 와서 사는 스트레스도 있을 테고 하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서울의 병원 상담, 수술 후 방문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수술 후 붓기가 빠지려면 조깅이 가장 좋다면서 매일 밤 조깅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조깅을 하러 간다는 사람이 복장이 전혀 운동복이 아니고 운동화도 신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매일 10시, 11시에 나가서 새벽 1, 2시에 들어오는 것의 반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지만 제대로 운동하면 30분만 해도 온몸에 땀이 젖게 되는데 아무리 가벼운 조깅이라도 3시간씩 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가끔 조깅하다 편의점에서 쉬면서 마셨다고 하지만 술 냄새조차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핸드폰도 잠금으로 바뀌었고 항상 누군가와 카톡을 하지만 정작 제가 가까이 가면 급히 숨겼습니다. 모두 예상하셨다시피 처는 바람을 피고 있었습니다. 운동을 나간다고 해서는 그 남자와 미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처의 차에 녹음기를 놔두었던 것을 확인했을 때 저는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상간남과 차 안에서 그 짓을 하더군요. 그것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말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정말 그때는 아무 생각도 안 들더군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끄럽게 하고 싶지도 않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딸을 생각하면 엄마가 다른 남자에 미쳐있는 것이 좋을 리도 없으니 조용히 마무리 지으려 했습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그 남자에게 돈도 퍼주었더군요. 처에게 조용히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헤어지자고. 그러자 처는 오히려 뻔뻔하게 평생을 함께 하자더니 다 거짓말이었냐면서 저에게 이야기하더군요. 순간 화가 났지만 애써 참으며
당신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오히려 당당히 있지만 그냥 대화만 하는 사이다. 부끄러울 것은 없다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뻔뻔하고 수치심이라고 없을 수 있을까요? 결국 녹음기를 통해 들은 사실을 이야기하자 오히려 불법 도청이라며 비난하더군요. 이혼하자고 이야기했고 처가의 불륜 사실과 함께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처가 어른들은 바로 내려와서 나에게 잘못했다 이야기하면서 딸의 잘못을 빌더군요. 하지만 이미 이혼을 하려 했기 때문에 그러실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냥 오신 김에 데리고 가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사이에 애들이 울며 저에게 매달리더군요. 엄마랑 헤어지지 말라고. 정말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딸들인데 저렇게 울며 매달리니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결과적으로 요약하자면 이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면서도 애들이 울며 매달리니 차마 할 수 없더군요. 이후 어떻게든 잘 지내보기 위해 부부 상담도 가보고 여행도 가고 여러모로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후 2년이 지나 어느 정도 잊혀지나 싶었지만 계속 저는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제가 잘 때 밖으로 나가 그 남자와 카톡을 주고받거나 전화를 하지 않는지, 내가 출장을 갔을 때 미래를 나누는 건 아닌지, 정말 완전히 정리된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럼에도 처는 오히려 내가 의처증이라며 지긋지긋하다며 나에게 화를 자주 내었습니다. 처는 자기 카드 내역, 통화 내역, 은행 내역 같은 것을 공개하라는 내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면서 그저 내가 의처증에 빠져 있어 자기는 지긋지긋하다고 말합니다. 처만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것도 보라고 쌍방 공개로 제 것을 지어줘도 보지 않고 자기는 공개하지 않겠다고만 하였습니다. 저도 지치고 지쳐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자주 들었습니다. 불면증은 심해지고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싶었습니다. 처는 저와 싸우면 무조건 처가에 전화를 해서 제 욕을 하며 자기가 부당한 의심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고 처가에서는 또 그걸 따끔하게 혼내기보다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전 처가에 전화해서 따끔하게 혼내라고 했지만 오히려 자기 딸을 감싸주기만 하는 장인 장모의 모습에서 깊은 실망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결국 크리스마스 이브에 장인과의 통화에서 장인은 오히려 저를 탓하더군요. 애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으면 바람을 폈겠냐고. 다 제 처신이 좋지 못해서 자기 딸이 바람을 핀 거니 오히려 딸을 보듬어 줘야 된다고 하더군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장인과 장모는 둘 다 학교 선생님으로 평생을 사시다가 은퇴하시고 지금은 고향인 지방 모 전통마을에 들어가 살고 계십니다. 학교 선생님이셨던 분들이 저런 이야기를 하니 전 너무 화가 나서 물었습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학교 폭력도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감싸줘야 하냐고. 그러니 하시는 말씀은 원래 학교 폭력도 보면 피해자 아이들도 다 그럴 여지를 주는 아이들이다 라고 하시더군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선이 끊어졌습니다. 그래, 이런 집안, 이런 자칭 교육자라는 위선자들, 이런 놈들 밑에서 자랐기에 처가 저런 거구나. 저 집안 자체가 저렇구나. 내 소중한 딸들이 이대로 자라다가는 바람피고 다른 남자랑 몸 굴리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여기게 되는 아이가 될 수 있겠구나. 덕분에 지금은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어떻게든 노력하면 좋아질 것이라 가족 온전한 모습으로 행복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저 그런 인간들이 그동안 학교 선생님이라며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시대의 부조리를 만들어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뿐이었습니다. 남쪽 지방 전통 마을에 몇 년 전에 들어가신 학교 선생님이셨던 두 분, 학폭 가해자를 위로하시고 피해자는 그럴만하다 이야기하며 불륜을 저지른 딸은 외로워서 그런 거니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학교 선생님을 하셨다니 정말 당신들 학생들이 불쌍합니다. 폐기물 당신 딸은 당신들이 그렇게 떳떳하시니 잘 챙기시고 내 딸들은 앞으로 두 번 다시 볼 생각하지 마십시오. 행여나 당신 같은 가치관 물들까 무섭네요. 긴 주저리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마음을 정리하고 나니 어딘가에라도 이야기하고 싶어 적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